아유, 자 봅시다. 아이고. 자 저번 시간에 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유액전화. 유액전화. 그래서 유액전화가 이제 그 개념이 뭐고 어떻게 그 필요한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액전화를 어떤 식으로건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하트리폭 메소드나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처럼 실제로 코딩이나 전문적인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전역학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실험 데이터로 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유액전화를 구했다고 치고, 자 X축은 뭐냐면 원자번호예요. 원자번호에 따라서 이 유액전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Z, 이게 지금 원자번호예요. 그럼 원자번호 1번 누구입니까? 수소. 원자번호 1번은 바로 그 유명한 수소죠. 네. 그럼 수소의 최외곽전자의 유액자는 얼마일까요? 1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는 원자번호도 1번이고 유액전화도 1번이에요. 1이에요. 자 왜냐하면 수소는 전자간 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자간 척력이 없죠. 여기에 있는 이 유액전화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Z 빼기 시그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유액전화를 동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동이야. 자 봅시다. 선생님 적은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원자번호에 Z를 뺀 거, 그럼 Z란다. 원자번호에 시그마 뺀 거, 시그마 이름이 뭐였어요? 최적소. 시그마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쉴딩 네, 최적소는 뭐예요? 팩터. 팩터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가림인자. 바로 가림일자라고 했죠. 쉴딩. 그래서 가림인자라고 했고, 그 가림인자가 전자간 척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수소는,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수소는 가림인자가 얼마예요? 0. 수소는 가림인자가 0이기 때문에 전자간 척력이 없으니까 원자번호하고 유액전화가 같죠. 거의,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겠죠. 유일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1,1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번호가 2번인 거, 원자번호 2번 누구예요? 0.3. 원자번호 2번은 힐륨이죠. 0.3. 자, 힐륨 같은 경우 유액전화가 얼마라고 했느냐? 그냥 뭐 데이터를 보면 1.7 정도 된다고 저번 시간부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힐륨 같은 경우 유액전화가 1.7이어서 2,1.7 위치에다가 힐륨의 유액전화 표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응. 그러면 쉘딩 팩터가 0.3이죠. 0.3인 거죠. 쉴딩 팩터가 힐륨은 0.3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소 힐륨처럼 3번 원소도 한번 도시를 해보죠. 3번 원소는 이름이 뭐예요? 리튬이죠. 그런 식으로 4번, 5번, 6번 해서, 자 10번 원소 이름이 뭐죠? 10번? 10번 원소 이름이 뭐예요? 주기율표 10번. 알곤이죠. 그런 거 몰라요. 알곤. 그래서 알곤 10번 원소고, 그래서 구해놓은 그 뭐냐면 유액전화 값이 한 5.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치들은 내가 다 어디서 그 참고를 하고 있냐면, 교재 116페이지에 보시면 표 5가 나올 거예요. 교재 116페이지 표 5에 거기 몇몇 원소들의 유액전화가 쭉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 책은 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그냥 참고를 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최외곽 오비탈 전자의 유액전화를 이렇게 도시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곤 같은 경우 거기 보시면 5.8 정도죠. 그 다음에 11번 원소는 누구예요? 11번 원소는 누구예요? 나트륨. 소듐이죠. Na. 그 녀석의 또 유액전화는 2.5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12번, 13번에서 18번 원소는 또 누구예요? 네온. 18번 원소가 알곤이죠. 네?
10번 원소가 네온이고요. 아니 이걸 지금 화학 선생님 틀린 게 말이 돼요, 쌤? 뭐?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쌤 말이 된다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뭘. 아니 내가 취소하는데 10번이 아는 거냐 물어보고 이러고 있었어. 아, 레전드 플레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화학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걸 그런 거 있어. 자, 10번 니온이고요. 18번이 알곤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액전하는 6.8 정도고, 그 다음 19번 원소는 뭡니까? 칼륨. 19번 원소는 바로 포타슘이 됩니다. 쌤, 근데 3번은 저 Y 값이 뭐라 돼 있는 거예요? 아, 뭐 1.3, 1.4 이 정도인데 뭐 그냥 당장 표시하진 그건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 테이블에 있어요. 테이블에 나옵니다. 다 있어요. 화학 선생님 아니에요? 쟤 좀 끌고 와서 때려요. 아! 쌤, 저 왜? 화학 결제. 결제. 예? 까먹으면 안 돼, 결제해야 돼. 아, 알았어. 아, 그래, 이따 앉으세요. 아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아니,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좀. 아, 진짜.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한 뭐 20여 번까지 원자번호에 대해서 유역자 하나를 도시했고, 원한다면 저기 이제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다 도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기본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거 수소죠. 요거 리튬이죠. 그 다음에 요거 소디움이고, 요거 포타슘이죠. 잘 보시면 요렇게 자, 모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소보다는 리튬, 리튬보다는 소디움, 소디움보다는 포타슘. 점점 유액전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점땡이로 찍은 것들이 다 몇 쪽 원소냐면, 빨간 점들은 다 1쪽 원소거든요. 1쪽? 1쪽인 거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기율표상 동족이라면 유효핵전하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맞습니까? 그래서 수소보다는 리튬이, 리튬보다는 소디움이, 소디움보다는 포타슘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동족에선 어떻게 된다? 족이 같다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선생님, 네. 적을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재미있는 건 보시다시피 요 놈이죠. 요거 또 비슷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힐륨 같은 걸 몇 쪽이라고 불러요? 주기율표상의 힐륨 같은 걸 18쪽이라고 부르죠. 자, 힐륨 다음 뭐가 있어요? 니온이 있고, 니온 다음 알곤이 있죠. 얘들도 어떻게 되냐면 쭉 어쨌건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힐륨이 됐건 아니면 수소가 됐건 뭐가 됐건 같은 족상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땐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유역전하가 원자 번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10번의 변화, 3번부터 10번의 변화는 주기율표상 몇 주기예요? 얘네들은 2주기 원소들이죠. 네. 그리고 11번부터 18번까지는 또 몇 주기 원소들이에요? 이건 3주기 원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호, 동주기에서 이 유효핵전하 역시 커지는군요.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유효핵전하 변화에 뭐냐면 첫 번째 규칙성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1 이겁니다. 유효핵전하는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뭐 할 때?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즉 가림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크면 양성자 개수가 핵 안에서 많아지니까 느껴지는 유효핵전하도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때 묘한 구간이 발생하네요. 자, 어디 무한 구간이냐? 이런 식으로다가 살짝 확 변하는 구간이 발생하네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제 우선 요 첫 번째 자, 요 얘기에 대한 해설을 조금 쓰면 이거예요. 바로 방금 얘기했지만 유효액전화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원자번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기본적으로 커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디서 그 감소 구간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서 감소 구간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 18쪽 n번 원소에서 1쪽 n 플러스 1번 원자로 진행할 때 여기서 n이라고 하지 말고 z라고 합시다. z가 원자번호죠. 요거로 진행할 때 어떻게 된다? 요 유효액전화가 놀랍게도 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에서 보시다시피 비활성 기체에서 알칼리 금속, 비활성 기체에서 알칼리 금속 쪽으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갑자기 확 감소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바로 NS2, NP6의 가득 찬 전자배치의 유효액전화의 가림 효과가 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알칼리 금속 전자배치 어떻게 되냐면 NS2, NP6의 N 플러스 1의 S1 이렇게 되는 게 알칼리 금속의 전자 배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니까 그 최외곽 오비탈을 N 플러스 1 S 오비탈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그 전 단계는 뭐예요? NS2, NP6인데 오호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알칼리 금속의 최외곽 전자는 그 직전에 18쪽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전자 배치에 의해서 가림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18쪽 전자 배치는 S오비탈이건 P오비탈이건 전자가 약간 비워져 있어요? 전자가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죠. 그 경우 전자 간 청력 혹은 가림 효과가 최대가 돼서 그래서 핵전화가 있어도 이 녀석의 가림 효과가 최대여서 이 최외곽 전자의 유효액전화가 예상보다 갑자기 팍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유효액전화의 오비탈 주기율표상의 경향성을 설명을 할 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요 유효액전화의 변화 이런 형태가 특히나 수능화학원의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시험에서 이거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림 효과가 최대라는 말이에요. 가림 효과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유효액전화가 작아지죠. 그럼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유효액전화는 커져요, 작아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액전화가 계속 커진다고요. 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림 인자가 커져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액전은 기본적으로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때 가림 인자가 더 강력한 요인이에요? 원자 번호가 더 강력한 요인이에요? 원자 번호가 강력하니까 얘가 커져도 얘가 더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세요. 그게 아니라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죠. 네. 감소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원자 번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가림인자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가림인자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그게 바로 18쪽 전자 배치일 때. 그래서 다른 경우들보다는 가림 효과가 아주 세구나 라는 뜻으로 쓴 말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S오비탈이나 P오비탈에 전자가 완전히 들어차 있을 경우 그 다음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오늘 학교 간다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썼죠? 자, 쓰고 있습니까? 네. 죠. 네, 오늘은 3층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 3, 4. 다 봤어요? 네. 어땠어요? 재밌는데 네. 맥락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너무 왔다 갔다 옛날이랑 아, 뭐 그냥 그렇긴 하죠. 왔다 예, 갔다. 왜냐면 시점 변화가 있죠. 네, 그런 영화를 추천해 준 거예요. 특히나 그거 문화 대혁명하고 왔다 아. 갔다 하죠, 그렇죠. 문화 대혁명이 단순 중국 역사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사건 중에서도 일어나는 최악의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사람을 무려 2천만 명이나 죽여놨으니 그게 아휴 딴 나라에서 일어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놨으니 그게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약간 미신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 저지른 업보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왜요? 예? 아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많이 죽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뭐 여하튼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지수야 보고 있어요? 윤석열 어떻게 응? 생각해요? 자 네 번째 윤석열 좋아하죠? 네 번째는 요 유효핵 전화를 근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바로 그 유명한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슬레이터 룰. 보이세요? 슬레이터 룰? 슬레이터 룰. 자, 그래서 이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자에 있는 어떤 전자의 유효액전화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 유효액전화를 알아내는 이 슬레이터 룰에 대한 설명이 거기 117페이지의 연습문제 7에 있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7. 자, 교재 보이세요? 동현아 확인하고 있어요? 117페이지 연습문제 7. 117페이지 연습문제 7. 요거. 자, 요거를 토대로 슬레이터 룰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몇 페이지요? 거기 연습 문제 7을 보시면 슬레이터 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텍스트가 많으면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새끼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봅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자, 거기에 있는 117페이지 연습 문제인데 첫 번째 1. 철. 자, 철은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철은 원자 번호 26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자 번호 26번인 철에 대해서 그 전자들의 유효액전화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녀석에 대해서 전자 배치부터 해봐야 됩니다. 얘가 전자 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부터 해보셔야 돼요.
슬레이터 룰을 적용하려면.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26번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총 6개가, 26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26개 전자에 대해 전자 배치를 할 건데, 당연히 맨 처음 전자 채워지는 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서 싸움 원리란 말 기억나요? 네. 뭐 1s2, 2s2 이런 말 기억나죠? 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1s2, 2s2, 2p6. 자, 이랬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오비탈에 2개, 또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 그래서 s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6개까지 들어가지만 p오비탈은 최대 s오비탈은 2개까지 들어가지만 p오비탈은 6개까지 들어가죠.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나면 2p오비탈 다음에는 어디 전자 배치가 돼야 돼요? 바로 3s2, 3p6가 돼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전자 배치가 되면 누구 전자 배치랑 동일해집니까? 이렇게까지 딱 쓰면 누구 전자 배치랑 똑같은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알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죠. 그럼 알곤까지가 전자 18개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26번에서 나머지 8개의 전자 배치를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s, 3s2, 3p6 한 다음 그 다음 전자 어디 채워집니까? 바로 4s2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는데 s오비탈 전자 배치가 끝나면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3d 오비탈의 나머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26번 철의 전체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저 전자 배치를 해놓고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서 좀 묘한 어떤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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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그룹핑을 합니다. 전자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자 배치 안에서 그룹을 모아 놓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주양자수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즉 1s2는 주양자수가 1인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 1인 것만 따로 묶고 주양자수 2인 걸 따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끝나면 주양자수 3인 것도 묶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또 그룹핑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빠져 있죠. 자, 여기서는 뭐가 적용되냐면 D 혹은 F는 따로 떼서 그룹을 정합니다. 그래서 3D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3이긴 하지만 3에서 3P랑 엮지 않고 3D 오비탈 따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양자수에 따라서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쪽 4s2도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 바로 이렇게 각 그룹별 유효핵전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각 그룹별 유효핵전화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동일 그룹이면 동일 유효핵전화다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전자들의 유효핵전화는 다 같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슬레이터 룰은
사실 유액전하를 계산하는 근사적 방법입니다. 근사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고 대강의 값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그룹에 묶여 있는 특히나 그러니까 S오비탈과 P오비탈 이거는 사실은 그 뭐냐면 슬레이터 룰에 의하면 ES가 S오비탈이 됐건 P오비탈이 됐건 슬레이터 룰에 의하면 유효전화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건 근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S와 P의 유효 핵전화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지만 지금 이건 근사적으로 휙휙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 S하고 P는 묶어서 유효핵전화가 대략 얼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 자, 유효핵전화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건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그마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그마가 뭐였어요?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쉴딩 팩터잖아요. 그럼 잘 봐요. 유액전화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때 잘 봐. 그 해당 원자의 원자 번호는 몰라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원자가 정해져 있으면 원자 번호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원자 번호는 다 원소들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거의 상수처럼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원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 원자들에 대해서 유효액전화를 아는 건 사실 정해진 원자 번호가 아니라 그때의 쉴딩 팩터 아시겠죠? 이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슬레이터 룰도 정해진 원자 번호에 대해서 각 경우의 쉴딩 팩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표현을 해볼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중간 단락 지울게요. 네. 중간 단락 준다. 에이. 자,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구해볼 건데, 자, 유효핵전화 바로 1s 오비탈에 있는 유효핵전화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s 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1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2개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26 빼기 이렇게 우선 시작을 합니다. 26은 뭐죠? 26은 바로 원자번호죠. 원자번호를 규정해 놓고 거기서 뭔가를 빼가지고 뭘 구하겠다? 유효액전화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빼놓는 이 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언급하고 있는 쉴딩 팩터란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1 곱하기 0.3입니다. 1 곱하기 0.3 혹은 0.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쉴딩 팩터입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25.7이 되겠죠. 그래서 26개 전자 중 1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은 각각 유효핵전화가 25.7 정도 나타난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1 곱하기 0.30 저것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판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
자,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더 오른쪽 그룹. 자, 더 오른쪽 그룹. 그 더 오른쪽 그룹의 뭐냐면은 전자들은 가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쓰시고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뭐예요? 자, 우선 쓰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화관에 뭐냐면 영화관에 그 가서 가장 난감하고 불편한 상황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곤란한 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등치가 커가지고는 내가 보는 스크린 일부가 살짝이라도 가린다면 그럼 굉장히 편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불편해요? 영화관에 불난 게 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잘 봐. 내가 바라보는 스크린의 일부를 가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앞에 있는 관객 때문이야, 내 뒤에 있는 관객 때문이야. 내 앞에 있는 관객 때문인 거지. 내 뒤에 있는 관객이 나의 스크린을 가릴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비율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자, 1s 오비탈 전자, 2s, 3s 다 있지만 원자핵은 어디에 있어요? 원자핵은 요쯤에 핵에 가장 가까운 게 1s 오비탈 전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핵에 가장 가까운 1s 오비탈 전자에 대해서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뒤쪽 오비탈 전자들은 이 전자에 가림 효과를 줄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2s 오비탈에서 아니 1s 오비탈에서의 가림 그 뭐냐면 유효액전하를 계산하는 거니까 1s가 아닌 뒤쪽 오른쪽에 있는 그룹들 요 전자들은 이 1s 오비탈 전자가 핵의 인력을 느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1s 오비탈 전자의 가림 인자나 아니면 유효액전하를 계산할 때는 이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해당 오비탈 전자의 가림 인자나 유효액전하를 생각을 할 때는 그 그룹 오른쪽에 있는 그룹 전자들은 아예 없는 놈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계산이 된 거가 이게 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1s 오비탈 전자 간 가림 인자는 0.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림 효과를 계산할 때 얘네들은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청력만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전자 두 개인 서로 간의 청력만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끼리는 서로 0.3에 해당하는 가림 효과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 1을 곱한 건 뭐냐면 전자가 두 개니까 서로 0.3을 가리면 한 원자 입장에서 다른 원자에 대해 청력 영향을 0.3만큼 주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전자 중 어떤 한 전자의 유효액전하가 이럴 때 여기에 영향을 준 건 나머지 한 전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목적의 전자고 이게 나머지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이 최종적으로 25.7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예? 됐죠? 쌤 알겠어요? 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 잠이 와서요? 아. 선생님 쌤 갈고리 어떻게? 자, 그러면 1S 됐죠? 자, 그 다음 ESEP로 가봅니다. 자, 역시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26 빼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2 곱하기 0.85 7 곱하기 0.35입니다. 선생님 이거 원래 다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네, 오비탈 전자배치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게 계산이라면 그 계산 결과는 21.85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뭘 의미하는 거냐? ES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고 EP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죠. 총 8개의 전자가 있는데 ES 오비탈 전자가 됐건 EP 오비탈 전자가 됐건 얘네들의 유효액전하가 대략 21.85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ES, EP마다 유효액전하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건 근사적 방법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유효액전하, 여기서 나타나는 유효액전하가 다들 비슷하게 요 정도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리빈자를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잘 보시면 역시나 이걸 계산할 때는 누구는 없는 놈을 취급해라?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없는 거야. 알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유효액전하를 고려할 때 가리민자는 우선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같은 그룹 내 전자들끼리에서 나타나겠죠. 그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한 오른쪽은 없는 놈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 3 바로 왼쪽 직전 그룹 전자당 가리민자는 0.85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 가리민자 계산할 때는 요 내부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은 가림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가림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서 내 영화관 스크린을 충분히 많이 가릴 수 있는 관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애들은 이 녀석한테 더 큰 가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직전 단계 그룹에 있었던 가림 효과가 전자당 0.85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당 전자들에 대해서 그 직전 단계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전자 하나당 0.85라고 했으니까 전자 2개니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동일 그룹 내 전자당 가리민자는 0.35입니다.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동일 그룹 있죠? 여기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가 있는데 그 전자 각각의 가리민자가 0.35예요. 그런데 전자는 8개 있지만 여기에 있는 7로 표현되어 있죠. 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자 나머지가 해당 언급하는 전자의 가림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총 8개 중 전자 하나 빼서 7개가 나머지 한 전자에 이 정도의 가리민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쭉 계산하면 값이 21.85. 쌤 오케이?
원홍 오케이. 그 다음 3s 3p 여기.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26 빼기 2 곱하기 1 그 다음 8 곱하기 0.85 7 곱하기 0.35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s 3p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저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렇게 계산했다고 치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14.75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때 잘 보세요. 0.85하고 0.35는 아까 설명했죠. 0.85는 왼쪽 직전 그룹당 가림 인자인 거고요. 0.35는 동일 그룹 내 가림 인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새롭게 등장한 가림 인자가 있네요. 1. 맨 앞에 거. 1. 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해당 그룹의 왼쪽 2단계 이상 전자당 가림 인자가 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3s와 3p의 유액전환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3s, 3p요. 그러면 이 해당 전자 고려할 때는 이 뒤는 생각한다 안 한다? 얘를 고려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왼쪽 직전 전자의 가림 인자는 여전히 0.8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 양자수가 2단계나 바뀌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림 인자가 다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는 가림 인자가 1씩 나타나요. 그게 여기에 표기가 된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룹 3D 그 다음 그룹 3D 얘는 어떻게 되느냐 26 빼기 18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0.35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는 6.25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3D 전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3D 전자 여기 있을 때 누구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단계에 있는 애들의 가림 효과가 나타날 텐데 재밌게도 d 오비탈에서는 2개, 10개, 18개 전자 모두 다 가림 인자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거는 뭐냐면 D 혹은 F 전자는 왼쪽 모든
그룹 전자당 가림인자가 1입니다. 그래서 D나 F를 고려할 때는 앞쪽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다 11111씩 가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D나 F 전자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유액전하가 꽤 작게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4S 전자의 요 유액전하 계산하는 걸 지금 얘기했던 걸로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원점으로는 26번이죠. 가림인자를 빼야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 직전 단계에 있는 애는 가림인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를 기준으로 직전 단계에 있는 건 가림인자가 0.85라고 했죠. 아시겠죠? 직전 단계에 있는 건 0.85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전 단계 전전에 있는 애들은 가림인자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1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전자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원자번호가 4죠. 주양자수가 4죽이죠. 요거는 주양자수가 3죽이죠. 얘는 주양자수가 2죽이고 주양자수 1죽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나, 둘, 셋, 넷, 10개 전자들은 가림인자가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8개 해서 총 14개 전자는 가림인자가 0.8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일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림인자가 0.35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다라는 것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예요. 그럼 얘가 지금 4죽이죠. 4죽이면 1주기, 2주기에서는 가림인자가 계속 1씩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4주기면 3주기에 있는 애들은 가림인자가 0.85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4주기 같은 그룹에서는 가림인자가 0.35입니다. 이때 예외인 것이 D나 F예요. D나 F는 그냥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가림인자 1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슬레이터 룰이에요.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S오비탈 같은 경우는 값이 얼마냐? 3.75입니다. 이 슬레이터 룰의 적용은 문제에서 종종 잘 다뤄집니다. 많은 교사나 교수들이 시험 문제로 슬레이터 룰을 적용해서 유액전하를 계산해봐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럴 때 놀라웠게도 슬레이터 룰은 0.35, 0.85, 1 혹은 0.3 이런 등의 가림인자를 제시하지 않고 가림인자를 외워서 풀어보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 0.3, 0.85, 0.35 이런 숫자들을 사실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선생과 교수들이 이 슬레이터 룰 적용할 때 힌트들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레이터 룰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이 계산 방법을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때 이 계산 방법을 외우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글자를 읽고 설명을 파악하면은 조금 속도가 느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녀석에 대해서 전자 배치된 것을 보고 그래서 1s 오비탈 유액전하를 어떻게 계산했지? 이렇게 계산했구나. 그 다음에 ESEP는 어떻게 계산했지? 이렇게 계산했구나. 그 계산 결과의 숫자를 보고 논리를 만들어내세요. 뭔 말이냐면 1s 오비탈에 대한 유액전하를 구할 때 계산 수식을 보고 1s 오비탈 전자끼리만 가림인자가 0.3이구나를 이 계산에서부터 파악하라고요. 알겠죠? 그걸 리마인드 하라고요. 그 다음 계산에서는 어떻게 돼? 같은 그룹 내에서의 전자 간 가림인자는 기본적으로 0.35구나. 그리고 직전 단계는 0.85구나.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주양자 수가 바뀌면 가림인자가 1이 되는구나.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아, D나 F 같은 경우는 왼쪽 그룹 모두가 가림자가 1이구나. 그걸 숫자 계산으로부터 논리를 만들어서 복습을 하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철 26번입니다. 슬레이터 룰을 복습하는 가장 좋은 예가 철 26번입니다. 왜일까요? 슬레이터 룰을 복습하는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저 철 26번입니다. 왜일까요? 4S까지 딱 나오니까. 바로 1922년에 슬레이터가 직접 썼던 논문에 예시로 나오는 게 얘입니다. 슬레이터가 직접 예로 들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터 룰이 처음 발표된 그 20년대 논문을 뒤지면 슬레이터 논문에 이걸 예시로 슬레이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 그 논문을 봤다는 얘기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슬레이터 룰을 복습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드린 모든 내용은 슬레이터가 써놓은 그 논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터는 그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예, 대학자입니다. 어디서 평생 근무했냐면 시카고 대학에서 평생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학 혹은 물리 쪽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지라 요 슬레이터들도 유명하니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시간 갔다 오세요. 네, 막 치진 않나요? 쌤 막 자면서 카메라 쳤어요. 쌤 왜 카메라 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데? 누구야? 김지환. 오! 지환이야. 지환아 소리 잘 들려요? 네, 뭐라고요? 지환이요. 켜놓고 자고 있는 거. 오, 지환. 진짜 모르겠네. 잘 들려요. 오, 그래. 근데 집이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그러게요. 집이 가까운데 집 오지. 네. 그래요. 지환아 보고 싶었어요. 네. 아직 밥이 안 나왔다고요? 배달시켰구나. 아니 축구가 얼마나 좋길래 밥도 안 먹고 축구를 해요. 아유, 네, 정말 진짜 정말. 김치찜을 시켰는데 그래요. 그래, 맛있게 잡수고 오세요. 이따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래요. 한 10분 쉬다 할 테니까 이따 또 다시 봐요.